안녕하세요. 저는 37살의 여성입니다. 제 삶은 평범해 보이면서도 파란만장한 삶을 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생에서 큰 실패를 하는 것이 돈과 결혼인 것 같은데, 저는 후자인 결혼에 대실패를 해서 가슴앓이를 오랫동안 했답니다.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처럼 제 인생은 작년부터 훨훨 날아다니듯 편안하고 아늑하네요. 그럼 제가 오늘 여기까지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재밌고 시원한 이야기니 편안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인생은 어렸을 때부터 매우 어두웠어요. 아빠는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돈을 벌기는커녕 매일 집에서 술 마시고 신세한탄하기 바쁜 분이셨답니다. 게다가 매일같이 취해서 엄마를 때리셨고, 그런 엄마는 공장에서 벌어오는 돈을 전부 아빠에게 빼앗기셨답니다. 그렇게 우울한 성장기를 지나자 아빠는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공장에서 안 좋은 공기를 맡아가며 일하셔서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20살에 혼자가 된 저는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빠든 엄마든 저에게 상처가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옆에 없으니 숨통이 트였답니다. 20살 해에는 또래 아이들이 매우 부러웠어요. 다들 대학교에 다니며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취득한 도배 자격증으로 인테리어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쁜 옷 대신 후줄근한 작업복을 입고 다녔고, 구두 대신 안전화를 신고 다녔어요. 일당 10만 원을 받으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했죠. 혼자 지낼 월세방도 사치여서 월 12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지냈답니다. 거의 10년 동안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이 똑같은 하루를 보냈더니 통장에 꽤 많은 돈이 쌓였어요. 혼자 살 전셋집을 구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그 돈은 전셋집이 아닌 혼수 자금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의 집을 도배해 준 적이 있었는데 5년 전부터 그 남자와 사귀게 되었거든요. 제 인생에 다시 가족을 이룰 거라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그가 저에게 아내가 되어달라고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가 가정다운 가정을 이뤄보는 것이 꿈이라 그이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또 자식을 낳게 된다면 절대 저처럼 자라지 않게 하고 많은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시댁 식구들도 저를 반겨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저의 과거를 털어놓았더니 그동안 고생 많았겠다며 당신들이 이제부터 저희 부모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조촐하게 올리고 남편과 살 아주 작은 신혼집에 들어가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그이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데 주야 교대로 일을 해서 매번 피로에 찌들어 있었네요. 출퇴근 시간이 자주 엇갈리기도 해서 신혼다운 신혼을 거의 보내지 못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여보, 물류센터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보면 안 될까? 그게 무슨 말이야? 내 학력이 여기보다 좋은 데 들어갈 수가 있겠어? 월급도 다른 데보다 많이 받고 복지도 잘 돼 있잖아. 이 집 대출금 갚으려면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주간에만 일하는 일을 찾아보면 좋겠어. 당신이 밤에 일하고 낮에 집에 오는 거 보기에도 안쓰럽고 같이 잠도 자지 못해서 아쉽단 말이야. 그리고 난 아기를 가지고 싶어. 당신 말고 사랑을 주고 싶은 존재가 필요하다고.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날 받아주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네. 일단 지금 회사와 비슷한 보수를 주는 데를 찾아는 볼게. 그렇다고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그리고 아기는 조금 더 이따가 갖도록 하자. 형편이 나아지고 제대로 된 부모 노릇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참아줘. 그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래, 알겠어. 대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선 안 돼. 남편은 그날부터 여러 일자리 알아보았고 마침내 주간에만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았답니다. 여보, 나 이직하게 생겼어. 가구 배달직인데 보수도 좋고 출퇴근 시간도 당신이랑 비슷해. 정말? 그거 잘 됐다. 이제부터 우리 매일 밤 같이 보낼 수 있겠네? 그럼 이제부터는 데이트도 자주 하고 재밌게 지내자. 그렇게 저희 부부는 같은 시간대에 일을 하고 퇴근 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보고 외식도 하며 여느 부부처럼 평범한 일상을 지내기 시작했네요. 한편 시댁 식구들은 열심히 사는 저희를 보며 많은 응원을 해주셨답니다. 새애기 힘들지? 없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먹고 살려니 많이 힘들 거다. 그래도 네가 잘만 버텨준다면 훗날 좋은 일 많을 거야. 어머님,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저나 남편이나 아직 한창 일할 나이잖아요? 전 지금처럼 평생 살아도 좋으니 괜히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이고, 어쩜 이리 마음이 고울까? 네가 내 며느리라는 게 아주 자랑스럽다. 저도 어머님이 제 시어머니여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좋아요. 저희 부부는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했고 돈을 모아 나갔습니다. 저희는 아프지 않은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며 오늘을 감사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큰 사고가 벌어졌답니다. 도배칼에 손등과 손가락을 심하게 베어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는데 손가락 인대가 끊어졌다며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인대는 접합하는 데 성공했지만 손가락 3개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답니다. 당분간 일을 쉬며 재활을 시작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제 손가락은 마음대로 움직이기 힘들었네요. 그 상태로는 도배일을 줄 수 없다는 반장님 말씀을 듣고 계속 일을 하지 못했답니다. 졸지에 백수가 되어 남편의 어깨에 짐을 더 크게 올려준 것 같아 정말 미안했어요. 그이는 제 목까지 벌기 위해 주말 출근까지 자청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일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만 하다 보니 허리와 무릎에 파스가 마를 날이 없었고 일하는 중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밤에 잠을 설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이 말이 듣지 않자 도배 말고 다른 일을 찾으려는데 남편이 심하게 말렸어요. 당신 일하면 안 돼. 돈 걱정을 하지 마. 대출금도 거의 다 갚아가고 있으니까 조급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그래도 당신만 고생하니까 너무 미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괜찮대도 이럴 때 남편 덕 본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쉬어. 당신더러 돈 벌어 오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말이야. 미안해 여보. 내가 정신을 놓고 일하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되어버렸어. 대신 손이 다 나으면 그땐 당신이 쉬도록 해. 됐네요. 나는 남자고 가장이니까 쉬지 않고 일할 거야. 그리고 약속했잖아. 머지않아 아이를 갖추고 말이야. 우린 좋은 부모가 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그이는 제가 생각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책임감이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1년이 넘도록 가정주부로만 지냈어요. 그간 시댁을 자주 오가며 시어머니께 살림도 배우고 음식도 많이 배웠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질 것 같은 미래가 다가오는 걸 느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돌아가신 시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 중 쓸모없는 땅이 있었는데 그곳에 건물을 짓게 되었다며 10억 원에 팔게 되었답니다. 그 덕에 시댁 식구들과 저는 파티를 열게 되었고 술과 분위기에 취한 행복한 밤을 보냈어요. 현수하고 새애기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네 할아버지 땅이 이렇게 대박이 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아무래도 천국에서 현수 할아버지가 도움을 주시려고 힘을 쓰신 것 같아. 우리도 이제 돈에 쪼들리며 살 필요 없어. 내 자식이라고는 현수나 새애기뿐이니 대부분의 재산을 넘겨주도록 하마. 엄마, 됐어요. 차라리 엄마 아버지 노후자금으로 쓰세요. 그동안 고생만 하며 사셨는데 편하게 여행도 다니시고 사치도 부리시면서 사시라고요. 저희야 젊으니까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린 1억이면 평생 쓰고도 남을 테니 나머지 9억을 너희가 갖도록 해라. 알겠니? 거절하지 말고 받거라. 저와 남편은 손살을 치며 시부모님을 위해 쓰라고 연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그 큰 돈을 받게 되었어요. 9억이라는 큰 돈은 남편 통장에 들어왔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의논했어요. 그이는 예전부터 사업을 해보고 싶었다며 작게 홍보업체를 차려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사업하는 게 무리일까? 가구 배달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홍보만 더 잘 되면 가구점이 10배 이상은 잘 될 거란 생각을 많이 했었어. 홍보회사를 운영하는 상상만 해봤는데 직접 해보는 게 어떨까? 당신 생각은 어때? 그야 당신이 받은 유산이니 당신 마음대로 해야지. 당신은 지금처럼 성실하게 일할 게 뻔하니까 분명 사업을 성공하고 말 거야. 저 정말 그렇게 생각해? 고마워 여보. 당신이 없었더라면 이런 행운은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야. 날 그렇게 생각해준다니 고맙네. 그럼 이제부터 사업 준비를 해.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하고. 당신은 정말 나의 천사야. 그럼 우리 이제 아이를 가져도 되는 거지? 아, 여보,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자리를 제대로 잡으면 그때 갖자. 바쁜 거 끝나고 말이야. 좋아. 당신은 금세 자리 잡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야. 그렇게 남편과 저는 같이 사무실을 알아보러 다녔고 홍보 일에 필요한 장비와 디자이너를 고용했답니다. 전단지부터 간판과 배너, 행사 MC와 나레이터 모델까지 섭외해서 서울 경기권에서 들어오는 일을 멋지게 수행했어요. 2달 만에 매출은 1,000만 원대로 올랐고 앞으로 성공 가능성이 크게 열렸었다는 걸 피부로 느꼈죠. 한편 그 이는 저에게 일하러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사모님으로만 살라며 자기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라고 하더군요. 연신 씨라는 말에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고 내조에만 힘쓰는 주부로 지내게 되었죠.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변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달라졌고 걷는 자세와 말투까지 변했습니다. 좋아 보이긴 했지만 뭔가 찝찝하기도 했어요. 늘 을의 입장으로 살던 사람들이 갑의 입장으로 살아서인지 난감한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둘이 처음 백화점을 가게 되었는데 점원이 제품 설명을 하다 말고 다른 손님에게 가자 시어머니가 빈정이 상했는지 점원 머리에 신용카드를 던지더라고요. 야 이년아, 나랑 말하다 말고 어딜 가는 거야? 내가 구경만 하다가 갈 손님으로 보이느냐? 당장 이 가방 결제해. 그리고 나한테 사과해라. 어머님 왜 그러세요? 여기 직원이 한 명뿐이라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얘가 이제 시어머니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네? 넌 시애미가 화내냐면 같은 편을 들어줘야지. 어디 거지 같은 직원을 감싸둬라. 어머님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화내낼 게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혼자 백화점에서 나가셨고 제가 뒤에서 아무리 불러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남편도 저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다정하고 사려 깊은 모습은 사라지고 까칠하고 쉽게 짜증을 내는 모습이었답니다. 당신, 반찬 이게 뭐야? 밖에 나가서 돈 버는 사람이 이런 풀떼기만 먹으면 힘이 나겠어? 어떻게 된 게 예나 지금이나 반찬이 왜 똑같은 거야? 내가 얼마나 버는 사람인지 몰라? 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냐고.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 요즘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야채 먹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준비한 거야. 그리고 밥상 하나 가지고 재산이 어쨌니 하면서 호통치는 건 무슨 경우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하늘 같은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하면 새로 차리지는 못할 망정 잔소리 나야 돼? 알았어. 내일부터 고기 반찬 실컷 해놓을게. 오늘만 그렇게 먹고 출근해. 그런 태도로 저를 대하는데 참 안타깝게만 느껴졌어요.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사람들이니 나중에 더 많은 돈을 거머쥐면 저에게 어떤 대우를 할지 걱정이 되더군요. 그런데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저희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에게 회사엔 절대 나오지 말라던 남편이 같이 일하는 나레이터 모델과 바람이 나고 말았더라고요. 처음엔 전화 통화하는 걸 엿듣고 의심했는데 직접 회사에 찾아가 보니 남편과 상간녀만의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엔 침실까지 있었답니다. 너무 기가 막혀 남편의 따귀를 날리고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난동을 부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게 어디다 손을 대? 내 애인한테 떨어지지 못하겠어?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이가 없다는 걸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맞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바람 피운 놈이 상간녀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데 황당하고 미치겠더라고요. 당신 바람나서 아이 가는 걸 피한 거였어? 돈 생기고 버젓한 회사가 생기니까 다른 데 눈이 돌아가고 만 거야?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냐고. 참, 말 많네. 원래 사업하는 사장들은 오피스 와이프가 다 있는 거야. 내가 당신 같은 못난 이랑만 사랑할 줄 알았어? 아휴, 아주 꿈도 크다. 그래, 애를 낳으면 뭐해? 당신 닮은 못난이라면 안아주기도 싫을 텐데. 지금 말 다 했어?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인신공격까지 하는 거야? 이 나쁜 자식. 어쩌다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만 들러붙고 좀 떨어져. 하여튼 마누라 하나 잘못 만나서 별꼴을 다 당하네. 더 난동을 피우려고 했지만 남편 직원들이 몰려들어 말리는 바람에 어영부영 끝이 나고 말았고 억지로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바로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씩씩거리며 남편의 바람 피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버님, 어머님, 그이가 지금 회사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나레이터 모델하고 대놓고 사무실에 침실까지 만들었다니까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무뚝뚝하게 사례가 되었으면 바람도 피울 수 있는 거지.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호들갑이냐? 라고 말씀하셨고 시어머니는 예, 내 아들이 바람을 왜 피우겠니?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라. 너 요즘 거울 안 보지? 네 모습을 보면 다른 여자한테 눈이 돌아가는 게 정상이야. 지가 못나서 남편이 바람난 걸 우리한테 따지러 온 거니? 그럼 우리가 아이고 며느님 숭고합니다 라고 할 줄 알았던 거야?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예뻐지려고 노력만 했어도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모든 탓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들키고 했던 행동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동안 믿었던 식구들에게 배신당하자 더는 같이 살고 싶지 않았답니다. 원인이 돈 때문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변해 있으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혼자 남편의 바람 피운 증거를 남기려고 늦은 밤 사무실을 찾아가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흘 뒤 늦은 밤 회수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불을 켜자 남편이 가만히 앉아있더군요. 아, 깜짝이야. 당신이 왜 놀래? 여긴 내 사무실인데. 퇴근 안 하곤 뭐해? 오늘은 상간녀랑 연애하러 안 가니? 가고 싶긴 한데 당신이 해놓은 짓이 신경 쓰여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렇게 말하며 바닥에 카메라를 던졌습니다. 내가 바보도 아니고 말이야. 이걸 설치해두면 순순히 걸릴 줄 알았냐? 이 돌머리야? 그래, 걸릴 줄 알았다. 여자한테 빠져서 앞뒤 구분은 못하는 놈이 이런 걸 어떻게 찾았니? 당신 나랑 이혼하겠다면 말리지 않겠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는 거 못 참지. 뒤통수라고? 당신이 날 두고 바람 피운 게 뒤통수를 친 거지. 여하튼 위자료 챙기고 싶어서 이러나 본데 그만둬. 내가 돈 줄 테니까 이 집에서 찢어지자. 합의 이혼하자고? 누구 좋아하라고 합의 이혼을 해? 당신 이혼 증거만 잡으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멍청아, 네가 외도 증거를 잡겠다고 난리치는데 내가 걸리겠니? 내가 1억 줄 테니까 그거 먹고 떨어져. 그 정도면 새로 시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잖아. 거지 같은 걸 걷어주더니 이제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하네. 진짜 너란 여자는 구제불능이다. 나랑 이혼하면 아무도 널 데려가려고 하지 않을 거야. 거지 같다고? 너는 다른 줄 아니?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기 전에는 나보다 못 버는 놈이었잖아. 게다가 신혼집 대출금은 내가 더 많이 갚았다고. 꼴랑 이거로 1억으로 날 떨구려나 본데 절대 그렇게 못해줘.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최소 4억은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어? 4억? 인연이 이제 보니까 돈 밝히는 된장녀였네. 너 일부러 내가 바람 피우기 기다린 거지?
큰 그림을 그려서 한몫 챙기고 뛸 생각이었잖아.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진짜 사람 자식이 아니야. 마음대로 욕해라. 어쨌든 난 1억 주고 합의 이혼해줄 생각이니까 이걸 따라줘. 그렇게 못하겠다면 그렇다면 돈이 있는 내가 뭘 할지는 상상도 못할걸. 이번 주까지 결정해서 연락해. 아니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이는 뭘 믿고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꽤나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주일이 지나도 합의 이혼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편이 이혼 소송을 진행했답니다. 남편 외도 증거를 잡으려고 했던 제 행동이 의부증이라고 주장하며 스토커 같은 행동을 자주 한다며 결혼 생활을 힘들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장을 보고 저도 반격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법정에서는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런지 남편의 주장을 일치월장하게 말을 만들어 판사님께 요목조목 짚어가며 변호하더군요. 결국 저는 의부증이 심하고 스토커 기질이 심한 마누라로 판명되어 한 푼의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이혼을 당했습니다. 한 푼도 챙기지 못하고 집에서 나왔고 목적지 없이 여기저기 걸었습니다. 오갈 데 없고 피부치 하나 없는 혈혈단신인 제가 갈 곳은 아무데도 없었어요. 어느 작은 동네에 지하방을 구해 은둔 생활을 며칠 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했답니다. 그때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미치도록 믿긴 했지만 먹고 살 길이 먼저여서 일자리가 시급하더라고요. 도배일은 여전히 손가락이 완전히 펴지지도 잘 움직이지도 않아서 힘들었고 손을 쓰는 식당이나 공장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고 돌고 돌아 상가 청소부로 취직이 되었답니다. 쓸고 닦고만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누구나 취직이 가능했기 때문에 취직이 되었죠. 하루 8시간을 일하고 세금을 떼고 월 150만 원 내외를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혼자 사는 건 가능하긴 했지만 예전에 제가 도배일로 벌었던 돈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었죠. 언젠가 손가락이 다 나으면 열심히 벌어서 전남편과 시부모님한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리라 다짐했어요. 청소일은 할만했습니다. 화장실 청소가 조금 꺼려지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큰 힘이 들지 않아 나름 만족하게 되었어요. 어느새 그 생활에 익숙하기 시작한 저는 다른 일을 찾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해서 뭐하나 많은 돈을 벌어서 쓸 데가 있나 하고 우울한 심연에 빠지고 말았죠. 저는 가지고 싶은 것도 이루고 싶은 것도 하나 없었고 지하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네요. 그렇게 4년 동안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며 살았더니 변한 건 제 얼굴뿐이었어요. 로션 하나도 바르지 않고 지냈더니 주름이 자글자글했고 흰 머리카락도 제법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나이들을 보내고 있던 중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월급이 나오는 날 출금하러 은행에 갔더니 통장에 20억이 찍혀있는 거예요. 잠시 떨리는 기분을 느끼긴 했지만 제 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입금자가 보험회사였는데 아무래도 잘못인 줄 알았다 해당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보험금이 잘못 들어온 것 같아 전화했어요. 네,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지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고객님, 보험금 수령자가 맞습니다. 지난달에 돌아가신 박명자 씨의 사망보험금 수혜자로 되어 있으시네요. 라고 답변하더라고요. 박명자 라는 이름이 누군지 떠오르지 않아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박명자는 다름 아닌 저의 전 시어머니였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것도 충격인데 20억의 사망보험금을 왜 저에게 남겼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황당했죠. 이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봤는데 하늘이 내린 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초지종이 어찌되었든 제 손에 수십억의 재산이 들어온 건 전 시댁이 저를 배신한 대가라고 확신했죠. 그래서 전 그 돈으로 평생 편하고 아늑하게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시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사는 지하방으로 찾아왔어요. 이유는 역시나 돈 때문이었어요. 당신 계좌로 우리 엄마 사망보험금 들어갔지? 자그마치 20억 말이야. 당신이 돈에 환장한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입을 싹 씻고 가만히 있을 줄 몰랐다.
보험회사 측에서 실수로 우리 엄마 사망보험금을 당신한테 넣은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 돈을 돌려줘야겠어. 이 독사 같은 년아. 무슨 소리야? 내가 보험회사에 전화했더니 당신 어머니 보험 수혜자가 똑똑히 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 당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은 내 돈이야. 그러니까 한 푼도 받을 생각하지 말고 꺼져. 제가 강하고 세게 나가자 전 시아버지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예, 아가. 사실은 말이야. 네가 집에서 나간 후부터 네 시어머니가 치매를 앓기 시작했다. 네 시어머니는 치매 초기에 유산을 남기고 싶었는지 우리한테 말도 하지 않고 고액의 보험을 가입했어. 그런데 깜빡깜빡하던 네 시모가 실수로 수혜자 이름을 너로 썼나 봐. 모든 건 실수로 된 결과이니 이를 바로잡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젠 네 시어머니도 아니고 우리 두 사람의 식구잖니. 어서 보험금을 돌려주거라.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저 아버님 아들한테 의부증과 스토커 마누라로 낙인 찍혀서 위자료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팽당했어요. 이 돈은 제가 받아야 할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우울하고 처절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죽으면서 큰 선물을 주고 가셨네요. 삼각코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제 의사를 강하게 밝히자 전남편과 시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저더러 사기꾼이라며 고소하기 전에 당장 그 돈을 내놓으라고 으르렁거렸죠. 하지만 저는 이미 변호사를 찾아가 전 시어머니의 보험금이 내 돈이 맞는지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도 무섭지도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고소해. 누가 고소한다면 무서울 할 줄 알아? 그리고 나도 다 알아봤거든? 변호사가 그러는데 내 돈에 아무도 손대지 못한다고 하더라. 보험금은 100% 다 내 거라고 했어. 뭐야, 변호사까지 찾아갔어? 에이, 독사 같은 년. 아주 철저하게 알아봤네. 좋아. 그러면 네 몫으로 2억 줄 테니까 나머진 돌려줘. 이 인간이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네. 2억이 아니라 20억이 모두 내 몫이야. 여기엔 당신과 당신 아버지 몫은 10원도 없다고. 제 마음을 다시 전하자 남편이 흥분해서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래, 쳐봐. 당장 경찰서에 신고할 테니까. 누구 인생이 망가지는지 확실하게 두고 보자고. 아우, 이걸 그냥 확. 그만둬라. 며느리란 게 이 모양이니 이혼을 당한 거지. 양심도 없이 지 배만 채울 생각을 하니 남편이 바람이 나게 아니겠어. 이봐요, 아버님. 아니지? 아저씨라고 불러야 되나?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나? 어쨌든 이거 보세요. 방귀를 낀 놈이 성낸다고 하더니 댁과 댁 아들이 그 짝이네요. 돈 없고 가난할 때는 내가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라며 그렇게 잘해주더니 할아버지 유산이 생기니까 눈이 뒤집혀서 망나니 꼴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람 피운 게 자랑인 줄 아세요? 아내가 아무리 못나도 그딴 짓을 하는 건 쓰레기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뭐야? 요망하니. 한때 시아버지였던 나에게 그따위 막말을 해? 그리고 우린 변한 거 하나도 없었다. 네가 못나서 바람난 건 엄연한 사실이고 말이야. 겨우 사내가 바람 한번 피웠다고 뒷조사를 해대는 이 짓이야말로 쓰레기 같은 행동이라고. 아버지, 말이 안 통하니까 그만 일어나요. 변호사 선임해서 제대로 심판하자고요. 너희는 조만간 횡령죄로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라. 좋을 대로. 아무리 비싼 변호사 데리고 와봐야 모두 헛수고일 테지만 당신이 덤빈다면 나도 맞받아쳐 줄게. 저는 끝까지 한마디도 지지 않고 대받아 쳤고 두부자를 제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얼마 뒤 전 남편이 예고했던 대로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이에 저도 응수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공갈 협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죠. 그리고 법정에서는 보험 수혜자가 명확하게 제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 제 손을 들어주었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은 저에게 손해배상금을 줘야 했고 완벽한 패배를 맛보았네요. 그래서 전 통장에 있는 돈으로 공기 좋은 양평으로 떠났습니다. 터 좋고 풍경 좋은 곳에 있는 주택집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 않고 하루 종일 놀고 먹으며 지냈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전 남편과 전 시아버지가 또 어떻게 알았는지 제 집 앞에 찾아왔어요.
인터폰에 두 부자 얼굴이 뜨자 역겹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기는커녕 대문 밖까지 나가지 않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조깅을 하려고 나서는데 길 모퉁이에서 전 남편이 여보! 라고 애절하게 부르더군요. 보아하니 제가 집에서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긴 왜 왔어? 우리 볼 일은 이미 다 끝났잖아.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섭하게 해. 우리 사이가 쉽게 끊어질 그런 사이야? 천륜보다 단단하고 끈끈했던 부부였던 시절을 떠올려봐. 우린 천생연분이 따로 없다고. 세아가 그동안 잘 지냈느냐? 이런 집에서 사는 걸 보니 내 마음이 놓이는구나. 지난번 지하방에서 지내는 거 봤을 땐 가슴이 찢어진 줄 알았거든. 이렇게나마 보금자리를 얻게 되어 다행이구나. 두 부자는 갑자기 아청꾼이 되어 심하게 아부를 시작했습니다. 보나마나 돈 때문에 그러는 게 확실했죠. 네, 저 이제 잘 살아요. 그리고 마음 편하게 살려면 당신들이 내 앞에 나타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 썩 꺼져주세요. 그리고 뭐 천생연분?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너같이 파렴치한에 얍삽한 놈하고 살았던 내가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지는 줄 아니? 더 험한 말 듣기 싫으면 제발 찾아오지 마. 여보, 그러지 말고 잠깐 이야기 좀 해. 대화로 풀어보자 말이야. 저는 이 인간들이 계속 찾아올 거라는 걸 알아서 끝장을 보고 못 찾아오게 만들 생각이었어요. 그래, 말해봐.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우리 다시 시작하자. 사실 당신과 이혼하고 마음이 안 좋았어. 내가 바람을 피워서 그 사달이 났으니 내 발등을 찍은 거긴 하지만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 나레이터 모델한테 벌써 차였냐? 나 같은 못난이랑 급이 다르다고 했잖아. 그게 사실은 재작년부터 내 사업이 힘들어졌어. 매출도 반에 반 토막이 나서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했지. 그렇게 억지로 버티다가 얼마 전에 폐업하고 말았어. 그 나레이터녀는 진작에 도망갔고 말이야. 그거였구나. 돈 떨어지고 여자도 없으니 아쉬운 대로 나가 살아보겠다는 거야? 이젠 나한테 돈도 있으니 들러붙으면 좋겠다 싶었니?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 사나이의 심정을 무시하지 말라고. 난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정말 당신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 맞다, 세아가. 우린 너와 다시 가족이 되고 싶어. 너 없는 하늘 아래에서 사는 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단다. 이제라도 다시 인연이 되어보는 게 어떻겠니? 야, 양심도 없는 것들아. 쌍으로 나한테 들러붙으려 가지고 작정을 한 거야. 너희들은 내 인생에서 최악의 인간들이야. 죽은 시모도 마찬가지고. 저는 참지 못하고 온갖 막말로 두 부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더는 가족이니 식구니 하는 소리를 못하게 만들었죠. 그러자 전 남편은 무릎을 꿇으며 태세 전환을 하더군요. 여보, 그럼 나한테 3억만 빌려주면 안 될까? 다른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 완전 대박이라고. 그래? 그렇게 자신 있어? 그럼 당신이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도록 할게. 우리가 아무리 헤어졌어도 예정을 생각해서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 이에 저는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좋아. 그럼 기왕하는 거 일단 사무실부터 근사하게 차려. 대충 가게 나오면 빌려주도록 할게. 여보, 사무실 차릴 돈이 없어. 나 완전 망했다고. 아직 당신 아버지 집이 남아있잖아. 그걸로 담보해서 사무실을 꾸려봐. 그럼 3억이 아니라 10억까지 생각해보도록 할게. 나도 떡거물이 떨어질 만한지 확인을 해야 투자를 할 거 아니야. 뭐? 그게 정말이야? 여보 고마워. 당신은 역시 나의 천사야. 세아가 10억을 주겠다니 정말 고맙구나.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야 한다니까. 넌 역시 우리의 보배야. 그럼 사무실 꾸리고 연락해줘. 그렇게 전 남편은 시아버지의 집을 담보로 사무실과 컴퓨터 장비 등을 모두 비싼 것으로 마련했고 직원들까지 여러 명 채용하고 저에게 연락했답니다. 여보, 준비 다 됐어. 세팅 끝났다고. 이제 투자해 줄 거지? 뭐라고? 무슨 투자? 에이, 자,
장난치지 마. 내가 사무실 꾸리면 10억을 빌려준다 그랬잖아. 오매불망 당신이 돈 빌려주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내가 생각해본다고 했지. 준다고 한 적은 없는데. 아무래도 당신이 뭔가 착각한 모양이야? 난 당신한테 10원 한 장 빌려줄 생각 없으니까 사업 잘 운영해봐. 아니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어? 내가 사무실 꾸리려고 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나 이거 망하면 우리 아버지 지낼 곳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생각을 바꿔줘. 전화 너머의 전 남편은 애절하고 슬픈 목소리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속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어요. 당신 울어? 등신아, 아주 꼴 좋다. 네가 나한테 준 상처를 그대로 돌려받았다고 생각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굳이 나를 찾아서 이 꼴을 당하니? 한심한 인간아. 그만 전화 끊을 테니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아, 그리고 양평에 집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갔어. 거긴 당신이 절대 찾아오지 못할 거야? 내가 이름을 개명했거든. 지금 핸드폰도 바로 해지할 거니까 쓸데없이 나를 찾을 생각 마. 여보, 이 나쁜 년아. 저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를 온 여수의 밤바다를 즐기며 모래사장을 거닐었어요. 그러고 보니 한국에는 꽤 살만한 곳이 많은 것 같네요. 그날 이후 전 남편과 시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흥신소 직원을 고용했답니다. 며칠 동안 소식이 없어 돈을 가지고 튀었나 싶었는데 흥신소 직원이 말하길, 고객님, 전 남편의 사업장은 이미 다른 회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집도 절도 없어서 어디서 지내는지 모릅니다. 지금 찾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제야 왜 이렇게 사람 찾는데 오래 걸리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흥신소 직원은 한 달 가까이 두 부자의 행방을 찾아 헤맸고 그 결과 확인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님, 일단 전 시부는 지금 서울역에서 노수를 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고 있는 걸 어제 발견했습니다. 노숙자야? 네, 무료업체가 있어서 굶고 사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지방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찾았어요. 거긴 주소지를 등록하지 않고 지내서 늦게 찾았네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투자금이 없어서 곧장 망하고 빚에 허덕이다가 사채까지 끌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용불량자에 쫓기는 신세라 회사는커녕 알바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 인간은 뭐해서 먹고 살아요? 폐지를 줍고 다녀요. 현금벌이로 할 수 있는 일이 요즘엔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하루 수익이 대략 4,000원 정도 된답니다. 한 달 내내 일해서 고시원비를 내면 남는 게 없는 거죠. 하루에 한 번 라면 먹는 게 전부이고요. 그 말을 듣자 제가 제대로 된 복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 너무 심하게 복수를 해서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답니다. 아, 그래요? 참 불쌍한 꼴이 되었네요. 어쨌든 그 인간들 찾으시느라 고생 많았어요. 잔금은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전화를 끊고 나서야 다신 두 부자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여수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집에서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일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놀고 먹고 있죠. 제가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가슴에 상처가 있는 분이라면 저와 비슷한 복수를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저의 응징과 복수, 그리고 인생 역전의 이야기는 박을 내려야겠네요. 무더운 날씨에 건강 균형 잘 하시고 멋진 날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